오늘 저는 이제 최근에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었으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자료를 이제 좀 만들었는데 좀 이렇게 경제학 아까 제가 명단을 보니까 경제학과랑 경영학과 학생들도 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이제 다른 걸 준비할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애경련에서 전력정책연구팀에서 이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아마 여기 경제학과의 전호영 교수님이 저랑 입사 동기입니다, 애경련. 그래서 같이 이제 지내다가, 전호영 교수님은 조금 일찍 학교로 이제 옮기셨고, 저는 작년 봄에 서울 가게 되었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이제 정책을 이제 보려면은 이제 뭘 봐야 되겠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 단계에서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뭔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생소한 분도 있을 텐데, 이제 간략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쓸지를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왜 하냐면은 그만큼 그 전기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발전 설비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가. 만약에 모자르다면 이걸 빨리 또 지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겠죠. 그래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전원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한 15년 정도의 이제 타임 프레임을 가지고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필요한 발전 설비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 전망, 그다음 뭐 수요 관리, 그다음에 발전소만 지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발전소를 짓고 나면 그 전기를 이제 사람들이 쓰는 곳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송전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을지 그런 것도 같이 하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탄소 중립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은 뭐 석탄을 많이 써도 되고 그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온실가스를 또 줄여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그럼 온실가스를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흐름을 보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을 해야겠죠. 앞으로 15년 동안 우리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전력 수요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발전 설비 필요한 발전 설비가 얼마나 될지 이렇게 이제 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우리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하기 전에는 이제 한전이 이제 발전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전소가 분할이 이제 됐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전이 다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냥 정부에서 그냥 뭐 앞으로 발전소를 뭘 지어야겠다 결정해서 딱 이렇게 시행을 하면 됐습니다. 그때는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됐던 게 우리 원자력을 어디에 지을 것이냐, 석탄을 어디에 지을 거냐, 그렇죠? 사실 이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15년 동안에 이제 전망을 하는 제일 중요한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획을 하고 최종 건설할 때까지 한 15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는 그 15년 주기로 이 설비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냥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하면 제일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설비 투자 계획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2000년도에 우리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발전사는 이제 발전사 회사로 분리해서 나가고, 그다음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장 운영 기관이 생기면서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성격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다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했으니까 발전 설비도 사업자들이 원하면 너네가 들어와서 지어.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전력 뭐 수요 예측을 하긴 하겠지만 이제 발전 설비를 지을지 말지는 사업자가 알아서 결정을 해라. 대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발전 설비를 지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이제 뭐 연료도 좀 비싼 걸 쓰고 급전선이 또 되게 후순위여 가지고 가동을 잘 못할 것 같다. 이러면은 발전소를 아무리 지어봐야 내가 돈을 못 벌겠구나 하는 사업자는 이제 건설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지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해주고 사업자한테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너도 나도 다 이제 일단 발전소를 짓고 보자. 그죠? 일단 발전소 지으면 우리가 망하긴 하겠어. 특히 또 이제 그때는 공기업들이 발전소를 많이 지었으니까 발전 설비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 설비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지만 발전 설비가 적으면 이렇게 더운 날 사람들이 전기를 많이 쓰는데 전력 공급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발전 설비가 너무 많으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놓아서 발전기를 지어놓고 그게 놀아야 되니까, 그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적정 수준에서 발전 설비를 지어야 되는데 이때는 발전 설비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우려가 생겼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우리가 시장에다 모든 걸 맡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뭐 이제 그 당시에도 기후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수급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발전 설비가 딱 필요한 시점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가 좀 컨트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수급 계획까지는 그냥 시장에 맡겼다가 3차부터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뭐 예비율이라든지 전원 구성도 우리가 전력 설비가 뭐 한 100기가와트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원전을 얼마나 지을 건지, 또 석탄을 얼마나 지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좀 구체적으로 과거의 이제 수급 계획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1차 수급 계획부터 5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이게 연도로 따지면 한 2012년까지인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 수요 예측을 이제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앞으로 전력 수요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발전 설비도 많이 안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게 2011년 9월 15일 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13년 전인데, 그때 여러분들 되게 이제 어렸을 때였을 것 같은데, 2011년 9월 15일 날 이제 전기가 모자라서, 말 그대로 전기가 모자라서 순환 정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하여튼 그때는 전기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이런 국립대, 그쵸, 공공기관 이런 데는 여름철에도 에어컨을 거의 잘 가동하지 못하게. 그쵸? 요즘에도 이제 실내 냉방 온도를 제한을 하죠. 여기는 이제 몇 도씨로 제한을 할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제가 있는 학교도 국립대니까 그나마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24도까지는 온도를 조정하게 해주는데, 다른 공공기관 가면은 여름철에 26도 혹은 또 심한 데는 28도. 사실 이제 이 더운 날 28도 실내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에어컨을 트나 마나 하죠, 사실. 그런 게 좀 심했던 게 요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모자라니까 전기를 좀 적게 쓰도록 했죠.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그 이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수급 계획을 짤 때 전력 수요를 이제 잘못 예측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던 문제가,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온 게 올해가 이제 10주년이 되는 해다. 뭐가 10주년이 되느냐 하면 뭐 밀양 송전선 사태, 밀양 뭐 행정 대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경상남도 고리 쪽에서 지어진 그 원전에서 만든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765kV의 이제 고압 송전선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밀양에서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옛날에는 정부가 송전선이 필요하면 여기다 깔아,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송전선 까는 게 쉽지 않은 이제 세상이 된 겁니다. 그죠? 지금도 혹시 여러분들 이제 사는 주위 아파트에 만약에 변전소가 생긴다거나 고압 송전선이 생긴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죠. 주민들이. 우리 집 땅값 떨어진, 이제 집값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죠? 이 전자파가 우리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그죠? 그래서 이게 전력 개통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 그러면은 자, 이런 현상을 보고 나면 그 다음 수급 계획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요를 좀 이제 많이 잡으려고 할 거고, 발전 설비도 많이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발전 설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6차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제 발전기를 더 많이 지어야겠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엔 아직 우리가 온실가스 이슈가 그렇게 심각한 그런 때는 아니었으니까 주로 이제 뭘 활용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원전도 많이 지으려고 하지만 석탄은 많이 지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석탄 신규 발전기가 이때 계획에 잡힙니다. 근데 이게 석탄 발전기도 이제 한번 계획을 하고 나서 완공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때 이 계획에 반영된 석탄 발전기들이
작년, 재작년에 이제 드디어 완공이 된 거죠.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걸린 거죠. 그게 이제 지금 동해안 강릉, 혹시 가보셨나요? 강릉이나 이제 동해 삼척 쪽에 가면은 신규 석탄 발전기, 대형 발전기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6차, 7차 수급 계획에 반영된 이제 설비들이죠. 뭐 그 이야기 좀 더 이따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기는 어쨌든 그 짓는 데까지 한 10년이 걸리니까, 근데 지금 당장 전기가 2013년, 뭐 12년 이때 모자른데,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빨리 지을 수 있는 발전기를 지어야겠다. 그게 이제 LNG가 되는 거죠. LNG는 연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전력시장 가격을 이제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긴 하지만, 단시간 내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LNG를 많이 짓도록 이때 장려를 합니다. 근데 이때 LNG는 공기업에서도 많이 지었지만 주로 민간 발전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포스코랑 SK랑 GS 불러가지고 너네 발전 사업 좀 해라. 그죠? LNG 지어. LNG 지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이때 민간 LNG 발전기가 또 많이 건설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또 원전이 많이 이제 건설을 좀 많이 못하게 된 게, 그때 원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았죠. 이제 원전 마피아,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자, 그러다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017년, 18년쯤 되니까 이제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요새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이때만 해도 2018년, 19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봄철 되면은 미세먼지였습니다.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다.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고 나니까 그때보다 좀 덜한 것 같은데, 요 당시에는 뭐 2014년, 15년, 16년, 17년 되면은 와,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석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좀 깨끗한 거 써야 되는데, 다른 나라는 재생에너지 많이 한다는데 우리도 재생에너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정권이 바뀌었죠. 2017년에. 그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마피아들이 하는 그 원전 더 이상 못 믿겠다. 원전 위험하다. 그리고 일본에 보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보면서 원전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좀 이제 확 올렸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재생에너지를 좀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아직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중을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제 한 20%, 뭐 30%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NG는 좀 이제 덜 짓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차, 9차 수급 계획의 핵심이 그 탈원전, 탈석탄이라고 알려져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죠. 그죠? 지금 있는 발전기들을 당장 문을 닫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전기를 공급을 못 하니까. 다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석탄을 하나 지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그냥 뭐 이게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돌리겠다. 원전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설계 수명이라는 게 있으니까 설계 수명이 딱 되면은 더 이상 안 짓고 폐쇄하겠다. 그게 탈원전, 탈석탄 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수급 계획에서 원전을 6개 짓겠다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 하겠다.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그 다음에 원전이 원래 이제 그 30년 이제 가동을 하고 나면 그때 딱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면은 계속 운전이라는 걸 하거든요. 한 10년 정도. 이게 우리가 자동차를, 여러분이 지금 차를 안 갖고 다니겠지만 집에 이제 차 있는 경우 보면은, 차도 사실 뭐 설계 수명 감가상각이라는 게 한 8년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8년만 타고 이제 수명이 다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버려야지 한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뭐 이제 주요 부품들을 갈고 또 이제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잘 탔으면은 한 몇 년 정도 더 탈 수 있습니다. 이제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전도 설계 수명이 30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이제 30년 이상 돌리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30년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뭐 이제 필요하면 좀 더 정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계속 운전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원전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운전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약간 환경계에 계시는 분들은 수명 연장이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 용어 자체에서 이제 시각이 좀 이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겠다. 그리고 노후석탄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 그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하나 한 게 이제 재생에너지 목표를
제가 이제 여기 비현실적, 비경제적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약간 이제 시각이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제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담겼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다소 이제 비현실적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전력정책연구팀 뭐 팀장도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력정책연구실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제가 이제 참여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 달성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한데, 전력 공급이 안 되면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탄소 중립? 탄소 중립도 좋은데, 그럼 전기를 일단 우리가 지금처럼 잘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그죠? 그게 탄소 중립이 돼야 되죠.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보급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는 목표를 너무 많이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뭐, 탄소 중립 2050년에 달성을 해야 된다는데, 여기서 2050년에 발전량 중에서 61%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그러려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냐,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뭐 김준환 처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은 문제가 이제 변동성, 간헐성이 있어가지고, 그죠? 다른 석탄이나 원전처럼 우리가 전기를 필요하다고 해서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을 되게 많이 할 텐데 갑자기 구름이 끼면, 그래서 전력거래소의 그 개통 부하 그 그래프를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온다 그러면 전력 수요 이게 확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백업 설비가 필요한데 주로 ESS를 많이 쓰죠. 근데 이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300조 원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 1300조가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여러분? 내가 1300만 원만 있어도 좋을 텐데. 그죠? 1300조.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죠, 사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ESS가 쉽지 않은 게, 엊그제도 우리가 이제 그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1차 전지였고, 주로 이제 2차 전지가 우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2차 전지는 또 이제 안전성 문제에서도 좀 이제 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주로 이제 태양광이 많이 이제 보급이 됐는데, 왜냐면은 좀 이제 비교적 쉽게, 풍력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태양광은 투자 비용이 적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주위에 태양광을 많이 하니까, 집에서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가 태양광 보급률이 제일 높죠. 왜냐면은 해가 너무 잘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한 지역에 태양광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게 또 개통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LNG에 대해서 이제 LNG도 그렇고 석탄도 그렇고 이런 화석연료는 더 이상 안 쓸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LNG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LNG가 전력시장 가격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LNG 도입을 많이 안 해놓다 보니까 이 필요할 때 LNG 가격이 평소보다 4배, 5배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전이 누적 적자가 4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재생에너지 하나만으로 우리가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뭐 도입 목표를 지금보다 더 이제 높여야 된다,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다 좋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 태양광 설비 짓는다고 그게 해결되느냐, 그죠? 밤에는 태양광에서 전기가 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럼 그 비용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기요금을 더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정치인들한테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재생에너지 많이 보급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지난 정권에 수립했던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너무 이제 편향돼 있으니까 조금 이제 균형 잡힌 시각에서 하자라고 이제 나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원전도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목표를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 LNG 가격 올라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쓰는데 에너지 안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원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기존에 포기했던 원전 중 일부를 다시 이제 짓겠다고 했었고, 그 다음 원전 계속 운전도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긴 하지만 그 전에 수립했던 계획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좀 이제 조정하자. 라는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11차 계획에서 다뤄진 내용은 뭐냐? 이때까지 10차에서까지 했던 거와 뭐가 다르냐면은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전력 수요 전망인데 전력 수요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계량 경제 배웠나요? 그 계량 경제가 하는 게 뭡니까?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추세를 전망하는 건데 전력 수요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이제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 가지고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거는 과거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자료를 전망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사회가 크게 변하게 되면은 그쵸? 그것들을 반영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으로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그 클러스터도 엄청 많이 짓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과거에 없던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많이 들어올 거라는데 그거는 과거의 데이터만 가지고 추정하는 게 맞는 건가? 그죠? 그럼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규 수요라는 이제 이름으로 해갖고 별도로 추정을 해서 여기다 더해준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이제 모형 수요와 추가 수요를 합한 이게 한 145기가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자, 이 수요에다가 전력 수요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전망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이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럼 수요 관리라는 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전기를 좀 아껴 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잡은 게 수요 관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모형 수요에다가 추가 수요를 더한 다음에 수요 관리 수단을 뺀 게 이제 목표 수요. 그래서 앞으로 15년 뒤에 최대 전력 수요는 이 정도가 될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목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발전 설비를 지어야겠죠. 근데 이제 딱 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 수요가 지금 129.3기가와트인데 그만큼만 우리가 발전 설비를 지으면 또 불안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전망한 게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전력 수요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 발전 설비가 딱 있는데 이 중에 몇 개가 또 고장 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저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율 22%를 더한 수치만큼의 설비를 갖고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목표 설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9.3기가와트에다가 예비율 22%를 더하면 157.8기가와트의 설비가 필요한 건데, 근데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설비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빼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10기가와트의 설비가 이제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이 10기가와트를 뭘 이용해서 짓겠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 백업 설비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뭐 태양광은 낮에만 이제 발전을 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발전하는데, 그렇죠?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믿고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기상 조건이 안 좋을 때, 그렇죠? 전기를 제대로 공급 못 하니까 그거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뭐 이게 이제 백업해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개통, 전압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설명을 하셨을 것 같고, 어쨌든 또 재생에너지가 어떨 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전기를 생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할 때 공급하시는 수단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백업 설비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별도로 여기 이제 목표 설비와 별도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보급 경로는 이런저런 수단을 사용해서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2038년에 120기가와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대로는 안 하고 이걸 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038년에 115.5기가와트 정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치가 120기가와트인데 한 5기가와트 정도 뺐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게 지금 정부가 약간은 이제 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탄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전이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무탄소 전원을 활용할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확정적으로 여기 그러니까 너무 다 재생에너지로 해버리면은 원전이나 수소가 들어갈 이제 공간이 없는 거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ESS 필요량이 너무 이제 많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ESS가 3기가와트 정도 더 추가로 이제 필요한데, 이거의 경제성이 우리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8년까지 태양광이랑 풍력은 115.5기가와트, 그다음에 수력이랑 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는 약 한 119.5기가와트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요 위에 오렌지색이 이번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보급 목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색 선은 뭐냐면은 이제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게 되는 거죠. 보면은 지금 이번에 발표하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0차 때보다 더 목표를 좀 올렸다. 그죠? 우리가 원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도 신경 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야당에서는 불만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재생에너지를 3배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꼴랑 이만큼 증가시켜가지고 이거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3배를 늘릴 거다. 3배가 기준이 뭐냐면은 2022년인가요? 23년의 실적 대비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의 실적보다는 앞으로 3배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화력. 이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쨌든 석탄 화력은 더 이상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정권이 이제 바뀔 때마다 좀 입장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석탄은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의 주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석탄을 안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설계 수명 30년이 되면은 그거를 다 폐지하겠다 하는 원칙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LNG도 이제 오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오래된 것들을 그 사업자들은 그거를 이제 새로 좀 설비를 바꾸고 싶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허용해 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석탄 화력이 이제 30년 돼서 문을 닫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 똑같은 용량만큼 이제 LNG로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30년 이후에 LNG 발전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전망을 해보니까. LNG 발전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 LNG 발전기의 이용률이 한 10%도 안 될 거다라고 전망이 되는 거죠. 그럼 1년 중에 한 12달 중에 한 달 반 정도만 돌아가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놀아야 되는 거죠. LNG 발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LNG 발전은 지금 또 대부분 이제 민간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LNG를 지어놨는데 한 달 반 정도밖에 못 돌아가고 계속 놀려야 되면 이 손실을 누가 보상해 줄 거냐? 정부는 안 해준다고 하죠. 이거는 사업자들이 알아서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근데 민간에서는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2011년에 9.15 순환정전에 나가지고 전기가 필요하니까 우리 보고 들어와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이거를 우리 책임이라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죠? 이제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고생했으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갑시다. 뭐 호텔에 제가 예약해뒀으니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 같이 가겠죠? 그렇죠? 어떤 기대로 하고 갑니까? 당연히 제가 말했으니까 제가 밥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 근데 밥 먹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돈을 다 내라고 합니다. 내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지 내가 사준다는 말은 안 했잖아. 그죠? 양아치 같은 거죠, 약간. 근데 정부가 약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전기가 모자랄 때는 민간 회사들 다 불러가지고 너네 지금 LNG 해. 그렇죠? 뭐 너네 하든 말든 뭐 너네 마음이긴 한데 지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업자들이 그거를 좀 거역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LNG 발전기를 몇 천원씩 들어서 지었는데 이제 와서는 LNG 발전기가 너무 많아지니까 손실이 날 것 같아서 민간 사업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 뭐 정부에서 이거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건 시장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걸 왜 정부가 보상해줘?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이제 우리는 시장에서 모든 게 정해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는 이미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유도해서 들어온 측면이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너네가 알아서 결정한 건데 이걸 왜 정부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 이제 신문기사 보면은 이슈가 되는 게 원전 이슈도 있지만 이 LNG 관련된 이슈도 이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쪼개서 그러면 이게 10.6GW의 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딱 2038년에 한꺼번에 필요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이게 필요한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2031, 32년에는 뭐 2.5GW 쭉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2037, 38년에 필요한 4.4GW는 원전으로 하겠다. 최대 3개의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2031, 32년에 필요한 2.5GW는 그때는 원전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원전을 지을 수가 없죠. 원전 지으려면 지금 155개월이 걸린다는데, 그렇죠? 이때 겨우 들어갈까 말까 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때는 좀 이제 열병합으로 하겠다. 가운데는 무탄소, 그래서 뭐 SMR이라든지 수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보니까 2030년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은 2030년에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21.6%가 된다. 그래서 이게 10차 수급 계획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석탄은 당연히 줄어들고 원전이 좀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시사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집단 에너지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관심사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잘 몰라가지고 내용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요 뒤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자,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됐을 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이냐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죠.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원전을 3개를 짓겠다는데 원전을 어디에 지을 거냐. 그러니까 뭐 저한테도 막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많이 오고, 제가 뭐 애경연에 오다 보니까 전기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을 이제 뭐 여쭤보시는데, 자, 원전을 3개 짓겠다는데 더 이상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는 거죠. 수용성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발전 설비를 더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발전 설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그 2011년에 순환정전 이후에 석탄이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했죠. 그게 작년, 재작년에 여기 강릉 아닌 북평, 삼척 이런 데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이제 석탄 발전기들인데, 이 석탄 발전기들 여러분 혹시 이제 강릉이나 삼척 놀러 가서 근처 지나가서 보면은 지금 다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강릉 에코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5월 달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최근에 지었으니까 최신식 발전기일 거죠, 당연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석탄이니까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었던 다른 석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제일 적습니다. 당연히 최근 이제 최신 기기들을 썼으니까. 근데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여기 이제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보내야 될 송전선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있긴 한데 그 있는 게 용량이 모자란 거죠. 왜냐면은 이 한울, 강원도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이 석탄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를 보낼 공간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강릉 에코파워가 지금 손실이 얼마가 나느냐, 뭐 한 달인가요? 매달 3천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발전기는 안 돌아가도 계속해서 비용은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 비용을 누가 보상을 해줘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소송이 붙고 있는 거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가 여름에 지금 이제 8월 달에 8월 둘째 주에 전력 수요가 피크를 칠 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그때 전력 수요를 어떻게 분산시킬 건지, 전기를 아껴 쓰라 뭐 이런 말 뭐 기사에 나올 텐데, 그래도 얘네들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왜냐? 송전선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전라도 쪽에 이제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많이 있고, 그죠? 여기 또 원전도 있습니다. 영광에 가면은 우리 이제 한빛 원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태양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낮 시간대, 오늘 같은 날, 그 다음 또 주말에 더 심합니다. 주말에 왜 더 심하냐면은 주말에는 산업체들이 다 쉬니까, 그죠?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전기가 더 남아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발전하는 거는 태양광이 오늘은 주말이니까 발전 안 했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이 발전되는데 이것 때문에 개통상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좋은 거는 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는데 수도권으로 보내는 선로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 포화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뭐 2023년에 1.1기가와트 출력 지역 엄청난 규모의 양들을 태양광 발전하기는 하지만 다 잘라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아니 이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왜 버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기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송전선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송전선을 짓기가 힘듭니다. 밀양 사태 이후에 더 어려워졌죠. 정부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이제 송전선로 지으려고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도 쉽게 응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파, 그렇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 765도 아니고 154 제일 우리가 이제 송전선로가 765, 345, 뭐 154를 이야기하는데 154 kV의 저압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여러분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살던 아파트에 집 주위에 이제 154 변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우리 아파트 주민들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설비를 막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 원래 목표로 했던 것보다 지금 많게는 뭐 10년 이상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이제 1년 이상 지금 다 이제 딜레이 되고 있는 거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복잡하다. 전력계통 여건을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전력을 많이 쓰는 지역과 전기를 만드는 지역 간에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호남 지역에서 만든 게 수도권으로 가는 선로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전부 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이 고속도로가 두 개 라인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개 라인에 지금 다 꽉 막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154 쪽도 이렇다. 그 다음에 원전. 자, 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원전을 좀 많이 짓겠다. 저는 이제 사실 그 원전을 막 엄청 옹호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전을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필요하다면 써야죠. 왜냐면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이니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됐든 원전이 됐든 뭔가를 써서 전기를 공급하면 되는데 재생에너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전기요금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전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전을 새로 짓는 것은 힘들다. 그렇죠? 새로 짓는 건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원전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 원전들을 뭐 설계 수명 30년이 됐다고 해서 그냥 폐쇄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전성 검사를 거쳐가지고 더 쓰는, 그렇죠? 그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울진에 있던 신한울 3, 4호기는 이미 이제 부지까지 다 이제 선정을 해놨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멈춘 거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신규 원전을 지을 수 있겠다. 그죠? 그게 10차에 반영된 건데, 그거 외에 추가로 3개를 짓겠다고 하면은 그 3개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일단 부지 선정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주위에 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지방에 더 이상 들어갈 땅을 찾기도 힘들고, 그 다음 또 하나 문제가 원전을 이제 가동하고 나서 발생하는 이 핵폐기,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발전소 안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저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것도 거의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거기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거의 꽉 찼고, 그렇죠? 여기 여러분 주위 여기 근처에 있는 한빛도 2031년에 다 찰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발폐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막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 국회에서 이거 사람들이 말로는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여야가 계속 이제 싸움만 하다가 끝나버렸죠. 뭐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일단 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원전 건설 계획의 실효성. 이게 이제 이거는 10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 있던 건데, 거기서 신한울 3, 4호기 울진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운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자, 계속 운전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운전 이야기 하기 전에 지금 이제 10차에서 보면은 신고리 5호기, 신고리 6호기 이런 것들을 들어올 거라고 반영을 해갖고, 아까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상을 하고, 그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짓는 게 이제 이제 수급 계획인데, 이때 보면은 2024년에 신고리 5호기가 들어오고 2025년에 신고리 6호기가 들어올 거다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계획대로 되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실제로 되는 게 잘 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때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게 이때 안 들어오고 한 1년이나 2년 정도 딜레이 되면은, 그러면은 필요한 전기가 제대로 공급 못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이제 예비율 22%를 설정을 했으니까 당장 큰 위협에 처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좀 다 쌓여서 어느 한순간에 좀 빵꾸가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상했던 시점보다 한참 딜레이 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11차에 신규 원전 3기를 2038년까지 짓겠다고 했는데 가능할 거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 운전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제 지금부터 계속 운전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은 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까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심사를 하고 이거 설계 변경하고 이런 행정 절차들이 상당히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절차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은 설계 소명이 딱 끝나는 2년이나 5년 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절차들이 이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곧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들에 대해서 계속 운전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4호기가 내년에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바로 10년 계속 운전을 실시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하려면은 그럼 4, 5년 걸리는데, 그러면은 25년에 일단 가동을 멈추고 4, 5년 뒤인 30년쯤 돼야 계속 운전 만약에 다 심사를 통과하면 다시 가동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25년부터 10년 뒤인 35년까지만 가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다 해가지고 30년부터 하면은 실제로는 5년밖에 가동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운전을 우리가 할 거다라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발전기가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패불 특별법 아까 이제 나왔던 이야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지금 21대 국회에서 다 했고, 이게 사실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왜냐면 원전을 지은 지 되게 오래됐으니까 옛날부터 이 꾸준히 방패장 지어야겠다고 했는데, 9차례 시도를 했지만 전부 무산됐습니다. 왜냐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전남대 인근에다가 방패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원자력 발전기도 소도 아니고, 사용 후 해결료를 우리 집 주위에 여기다 짓겠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은 정부가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이제 계획을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몇 년도에는 어떤 발전기가 들어오고, 몇 년도에는 어떤 발전기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너무 정치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계획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수요 전망.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어떻게 될 건지, 그렇죠? 전력 수요도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죠. 그렇죠? 전력 수요를 맞추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전력 수요를 전망한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에 필요한 이제 준비를 해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전력 수요가 맞냐 틀리냐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포어캐스팅이 아니라 아웃룩. 그렇죠? 그래서 전력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경우의 시나리오, 아니면 적게 증가할 경우의 시나리오, 이제 시나리오별로 제시를 하고, 그 시나리오를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둘러싼 논쟁도 많이 없어질 거다라는 거고, 그다음 더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G7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쵸?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정책은 너무 후진국.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죠? 정부가 하나가 다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죠? 온실가스를 감축해야겠다. 석탄은 더 이상 안 된다. 이 정도 최소한의 목표만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가 판단하는 거죠. 내가 여기 들어가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렇게 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죠. 말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LNG 발전소를 지으면은 시장 여건이 이렇게 좋을 거야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죠. 내가 투자비를 몇천억 투자를 했을 때 이걸 한 30년 가동하면 회수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한 2년 뒤에 갑자기 또 정책을 바꾼다. 이러면은 이 투자 계획을 세울 때 쉽지가 않죠. 투자 자본 유치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정부는 좀 일관성, 신뢰성, 객관성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 관련된 계획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도 있고, 뭐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있고, 신재생 뭐 계획, 집단 에너지 계획 많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그것들 다 일일이 딱 정합성이라고 하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연도별로 우리가 전력 수급을 이렇게 전망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천연가스 수급 계획도 다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는 이미 정치적인 게 많이 개입이 돼 있죠. 뭡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고 LNG는 줄여야 돼. 그렇죠? 8차 때 그렇게 계획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던진 거죠. 실제로 우리가 LNG를 그렇게 적게 쓸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LNG는 많이 쓸 텐데 왜 이렇게 했지? 근데 그렇게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립을 해 놓으니까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연가스가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쓸 거다라고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LNG 발전량이 줄어들 거라고 전망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기본 계획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중장기 천연가스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폭이 둔화될 거라고 전망을 해놓으니까 그러면은 가스공사가 앞으로 이제 그 LNG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많이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냐면은 국가 계획에서는 LNG 수요가 앞으로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했으니까. 가스공사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민간 기업이면은 그냥 일단 한번 베팅을 해보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공기업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많이 하니까, 공기업은 뭔가 좀 리스크를 크게 져가지고 손실이 나면은 전부 다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를 받고 이게 처벌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경직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LNG 그 도입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국제 연료 가격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전에 가스공사가 LNG를 많이 확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 천연가스 수급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그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놨는데 이거를 많이 이제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우리가 사지 못하고 그러면서 전기요금이 확 올라가고, 그죠? 한전의 누적 적자가 42조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이제 경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좀 에너지 모든 계획들을 좀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 아웃룩을 만드는 작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게 이제 수요 관리. 우리가 수요 관리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발전 설비를 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수요를 줄이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평가하는 작업이 좀 이제 부족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 이제 시간이 제가 자, 그 다음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제 규제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력시장 요금이랑 이런 것들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게 사실 전기요금 때문에 출발한 거죠. 전기요금 이번 달에도 이제 동결한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전기요금을 올리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 이 정치권에서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칙대로 전기요금을 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이제 전력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좀 이제 규제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럼 왜 독립성과 전문성이라는 걸 이야기하냐면은 주로 이제 산업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는데 이제 전기요금만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부에서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산업부가 그러면은 그 위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네. 이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우리가 한 30% 올리면은 당연히 여당이 좀 참배하겠네? 라고 하면은 산업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오면은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안 하죠. 그죠? 이런 문제들. 또 이런 것 때문에 독립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독립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 그죠? 이제 사람들은 지금 이제 전기위원회가 그 전기요금과 관련된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좀 독립을 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결정할 때 독립적으로 하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고 사실 뭐 산업부에서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이 뭐냐면은 전기위원회가 일을 하려면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전기위원회가 산업부의 말을 안 들으면 산업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네 내년에 예산 잘라야지.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학생의 일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예산을 좀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가 마음에 안 들어. 너네 예산 자르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동아리가 이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돈 갖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산상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사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전기위원회 멤버들을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갈아치우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의 결정과 좀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은 결국 정부 말을 듣는 사람들만 이 위원회에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도 이제 뭐 비슷한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놓은 거고, 그다음 전문성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대부분의 그 전력 산업의 규제를 이제 산업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는 이제 시장 요금 개통 전문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결국 이제 행정거실을 보아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력 시장이나 뭐 개통의 어떤 전문성을 갖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기 어떤 그 과에 들어가 가지고 그 업무를 몇 년 하다 보면 전문성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전기요금 담당 사무관이 되었어. 그러면 뭐 한전 사람 불러서 공부를 하고 그죠?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1, 2년 있다가. 그럼 1,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사무관이 옵니다. 그럼 그 사무관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경련에 있을 때 산업부랑 일을 많이 했는데 막 이제 전화가 옵니다. 산업부에서. 아, 정 박사님 오셔가지고 전기요금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막 친해지고, 그쵸? 근데 1년 뒤에 전화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일이 있어 전화하면은, 막 전기요금 위원회 어떻고, 막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이러는 거죠. 박사님, 저 이번에 딴 데로 옮겼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새로운 사무관을 또 찾아가야 되고, 새로운 사무관 만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요금뿐만 아니라 개통도 마찬가지예요. 개통은 더 어렵습니다. 전기공학 하시는 분들도 전력개통 되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산업부 사무관이 와가지고 한 몇 년 일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겠느냐? 다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고 여기서 끝나느냐? 또 딴 데로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 못합니다.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산업부에서는 한전이라든지 전력거래소 오늘 오전에 왔다 가신 이제 김준하 처장님이 그런 역할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맨날 부르는 거죠. 뭐 이번에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전력거래소에서 먼저 안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산업부 사무관이 보고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산업부가 규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산업부가 이런 한전이랑 전력거래소 물론 이제 다른 사업자들도 다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기업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규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규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랑 좀 친해진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규제를 해야 되는 게 실제로 규제를 받아야 되는 한전이랑 전력거래소가 자기들이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는지 그 안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래가지고 객관적인 규제가 되겠느냐? 특히 이제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이제 개통 신뢰도 전력 개통에 이제 이슈가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돼서 전기사업법에 보면은 개통 운영자, 그다음에 송배전 사업자가 이런 신뢰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을 하라라고 돼 있는데 개통 운영자가 전력거래소고 그죠? 송배전 사업자가 한전인데 이걸 누가
그러면 할 것이냐? 없다는 거죠, 지금. 산업부가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이제 그 규제의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하다. 라는 내용을 좀 담아보겠습니다. 이제 뭐 전력시장 제도 개선, 이거 내용에 대해서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제 그 탄소 중립 시대로 가면서 전력 시장을 많이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려면 너무 복잡한데, 여러분도 이제 보니까 직거래 관련돼서 이렇게 와 있던데, 여러 가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죠? 제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을 때 이 시장을 그러면 누가 감시할 것이냐?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경쟁 행위라든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전력 시장을 누가 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전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에 시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 또 우리는 시장이 선진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것들이 논의가 좀 부족한 상황이다. 정도까지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뭐 뒤에는 이제 놔두고, 혹시 이제 질문, 제가 또 시간을, 1시간 정도 했는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네. 그렇죠. CP는 고정비를 회수하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긴 한데, 그게 CP가 고정비를 다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CP 플러스 그다음 전력을 팔아 가지고 전력을 팔 때 이게 조금 이제 아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하면 S&P가 있고 그 발전기의 변동비가 있을 때 그 차이만 그 마진이 있으니까 그 마진을 통해서 또 이제 그 회수를 하는 건데 이제 지금 전기를 못 팔면은 CP만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 안 맞는 내용을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느껴지는데 좀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더 제가 자세히 알았다면은 다른 내용으로 준비를 하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없으면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